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모이는 가족 수에 제한이 없어진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차례로 연결해서 귀성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예상대로 정체가 심한가요? 네, 이곳 서울요금소에는 귀성길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귀성길 정체가 밤새 이어질 거란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인 한남대교에서 이곳 서울요금소까지 오는 데만 1시간 안팎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고속도로 영상 보면서 현재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주변입니다. 보시면 경기도를 벗어난 뒤에도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특히 서평택 분기점 구간은 목포 방향 도로가 꽉 막혀서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후 4시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인데요. 퇴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곳 서울요금소 주변이 귀성행렬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현재 요금소 출입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광주까지 5시간 40분, 부산까지는 6시간이 걸립니다. 자, 벌써 정체가 시작이 됐군요. 연휴가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 언제 가장 혼잡이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귀성길의 경우는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고요.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작년 대비 10.4%가량 늘어난 60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2년여 만에 면제되고요. 운전 도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등 전국 휴게소 9곳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때마다 문을 닫아야 했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당들도 3년 만에 명절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나가 있는 손하늘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하늘 기자. 자, 안성이면은 경부고속도로 주요 길목인데 역시 북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안성휴게소는 지금 차량 행렬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곳 안성휴게소가 약 400대의 차량을 소용할 수가 있는 곳인데 지금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기가 좀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게소 입구에서는 소시지와 가래떡을 소스에 버무린 이 소떡소떡 냄새가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루 종일 줄이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음식을 먹기 위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 음식을 여기서 사도 이 차로 가져가서 차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올해 추석은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가로막던 통제선이 모두 사라지면서 이렇게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저녁 시간인데요. 요기를 잠깐 하고 계신 가족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길인가요? 부모님 계신데 광양인데 가다 식사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향 가셔서 뭐 어떤 거 하시고 노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 거예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갔던 식당가도 올해 추석에는 영업을 재개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8시가 거의 다 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당에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보다 심하다 보니까 이곳 안성휴게소로 들어오는 분들도 예상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9시 반이면 식당가가 문을 닫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는 밤 11시까지 식당가 문을 열어두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식당 이용하실 때는 실내다 보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울 한남대교부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안성 휴게소까지는 평소의 2배 정도인 약 2시간가량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게소를 빠져나가도 저기가 또 바로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 구간 발견하시면 반드시 비상등 깜빡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졸리실 때는 반드시 이런 휴게소나 졸음쉼터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 휴게소에서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 모두 21만 명이 몰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 벌써 4만여 명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여객선에 내 차를 싣고 제주를 찾겠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푸른 바다를 건너온 카페리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든 귀성객과 제주 여행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제주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짐칸이 열리자 배 안을 가득 채운 차량들이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제주행 여객선 이용객은 2만 6천여 명,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고 렌터카 요금도 크게 오르면서 여객선에 내 차 싣고 제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와서 여행하는 동안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보다 자가로 이렇게 선적해서 오는 게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오늘부터 제주에는 4만 명이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추석에 손녀를 안아보는 할아버지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반갑고 좀 많이 컸네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21만여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3% 늘어날 전망인데 추석을 하루 앞둔 내일 가장 많은 5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거다 보니까 관광 여러 군데 다 예약해가지고 둘러볼 예정입니다. 숙박업소도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객실 예약이 거의 다 찬 상태고 단체 여행객이 늘면서 전세버스 예약도 평소보다 10% 증가하는 등 관련 업계가 모처럼 연휴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그런데 올 추석 연휴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배추가 금값입니다. 한 포기 15,000원까지 하는데요. 그나마 상태 괜찮은 배추는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작황이 안 좋은데 태풍까지 겹치는 바람에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성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나마 이런 배추도 몇 포기 없습니다. 상한 겉잎을 떼고 5,000원에 파는 배추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럼 15,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인들은 얼마나 이게 미치냐고 지금. 비가 오면서 이제 배추가 작황이 안 좋은데 태풍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거지. 배추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무 한 개가 4,355원, 1년 전보다 112% 올랐고 열무 1kg은 5,092원으로 48%, 대파 1kg도 3,759원으로 52% 올랐습니다. 차례상 손님상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엄청 부담되죠. 가격이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 50만 원은 잡아야 돼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에서 15만 원? 그렇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례상 차림을 대신해주던 한 업체는 더는 물가가 감당이 안 된다며 이번 추석부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올해 물가 이렇게 30-40%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는데 왜 차사에 막혔어요? 광고를 이제 안 하죠, 이제. 봐야 똔똔도 안 되는. 아예 소량 구매가 가능한 간편식으로 명절 음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일단 간편식으로 가면 더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는 배추와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계획했던 물량 이상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줘 추석이 지나도 밥상 물가가 진정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에서는 오늘 첫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을 통해 전해진 희생자들의 사연이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아픈 엄마를 도우러 따라갔다가 먼저 떠난 15살 중학생의 입관식. 가까스로 구조돼 여전히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헤엄쳐 나가도록 설득했고 아들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빈소에는 일찍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저희 학교인지도 몰라서 눈이라고 딱 기사 뜨고 나서 그때 왔어요. 잘 보내주고 다시 보고 싶어요. 늦게 발견돼 마지막으로 빈소가 차려진 70대 남성의 입관식에는 국가유공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인 고인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시다가 통장으로 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축구단 응원단장 마시고. 해병대를 전역한 뒤 시험을 준비하다 변을 당한 20대 청년의 빈소에는 독도 경비대원인 친형이 찾아왔습니다. 주차돼 있던 형의 차를 빼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생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경찰이 보내준 헬기를 타고 온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친구가 이렇게 된 게 처음이라 실감이 안 나고. 함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의 입관식에서는 늦은 휴가를 계획했던 가족들이 함께 떠난 부부를 생각하며 애통해했습니다. 해마다 얘들을 데리고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갔어요. 못 가서 한 3년을. 그래서 17일날 가려고 예약해놨는데. 몸이 아픈 남편을 대신해 차를 빼러 갔다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50대 여성의 발인식도 가족들의 애도 속에 열렸습니다. 포항의료원에 안치된 희생자 7명 가운데 6명의 발인식은 내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희생자들의 장례 일정이 각각 달라 합동분향소는 차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태풍이 남긴 상흔은 여전히 포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까지 끊겨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포항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주변이 온통 흙투성입니다. 지금 흙이 막 밀려 안에 들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씻어내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하의 전기실이 물에 잠겨 전기와 수도는 물론 도시가스까지 끊겼습니다. 소방서가 배급한 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주민. 9층에 살지만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9층이다 보니까 여가 땡기가지고 9번을 다녔다. 다리가 불편한 주민을 대신해 취재팀이 물통을 들고 따라가 봤습니다.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도착한 집.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정리가 안 돼갖고. 물이 나오지 않는 개수대엔 설거지감이 며칠째 수북이 쌓여 있고 불이 꺼진 냉장고에선 음식들이 썩고 있습니다. 냉장고 이거 다 썩었어. 보세요. 다 물렁물렁해졌잖아요. 이 얼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버려야 돼. 전기 인덕션도 작동하지 않아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데우고 있습니다. 며칠째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태풍 오면서부터 자변기에 물이 안 나오니까 냄새가 좀 죽겠어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려던 계획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없는 주민들은 통신사들이 발전기를 가져와 마련한 임시 충전소에 몰려들었습니다.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어두워요. 충전도 못하고요. 전화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근처의 18층짜리 아파트도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차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췄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18층 높이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계란 오르느라 다리가 아팠어요.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타야 하는데 물을 끓일 수도 젖병을 소독할 수도 없습니다. 전기나 물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난감합니다. 애들 옷도 지금 갈아입히고 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온통 암흑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상태로 최소 일주일은 지내야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네, 포항에선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의 상점들도 1,6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다수 상인들이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나운 황토물이 도로를 물길 삼아 시가지를 휘젓고 내려갑니다. 물살이 핥히고 간 포항시 오천읍의 전통시장은 입구부터 흙과 상품 집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30년 넘게 건어물을 팔아온 상인은 10평 남짓한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합니다. 대목 본다고 한 거 재놓고 오늘날 좀 팔고 이제 오늘 내일 판다고 전하는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 건어물은 습도만 있어도 못 먹어요. 떡집 배달용 차량인데요. 차가 침수가 돼서 이 내부를 보시면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동안 떡집을 했다는 중년 부부는 처음 겪는 피해를 수습하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새로 이거 하자면 돈이 살려면 한 7, 8천 들어 거의 1억 들어야 되고 버리자니 그거 되고 1억 이제 하나에 하나 거기 있어. 거기 운영 뭐 하는 거지. 맞은편 가게에는 물에 젖은 옷이 쓰레기 봉투에 잔뜩 담겨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단가 높은 티셔츠와 바지 4,000장을 가득 넣어뒀는데 모두 흙에 파묻혔습니다. 수산시장인 구룡포시장은 상가 전체가 통째로 잠겼습니다. 중앙 통로에는 포클레인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물건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는 생선들이 봉투마다 가득합니다. 포항의 전통시장 19곳 중 11곳이 수해 입었는데 피해 점포수가 1,606곳에 달합니다.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는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화재 보험은 들었는데 물난리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보험이 전혀 없어요. 상품이며 장비까지 건질 것 하나 안 남았지만 상인들은 차마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자, 이번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는 아파트 옆에 있던 냉천이라는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냉천이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수해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천의 깊이가 얕고 강의 폭이 좁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2018년 콩레이, 1년 뒤 태풍 미탁, 그리고 올해 흰남노까지 강한 태풍이 올 때마다 포항 냉천에서는 매번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동네 한 20년 살았는데 해마다 비만 오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예산도 아마 이거 많이 낭비될 것 같고. 태풍 수해는 지난 2012년 하천 정비 사업 이후 집중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에 명품 하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곳은 300억 원을 들여 냉천 고향의 강이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류가 너무 좁으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빨리 차서 범람하는 게 아니냐. 넓혀달라고 그 업장님들 바뀔 때마다 제 건의를 계속 했어요. 강 상류를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냉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시면 150m 넓이로 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보니 강폭이 10m 안팎으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폭과 깊이가 다 얕아지고 좁아졌어요. 한 반은 좁아졌다고 할 정도로. 폭우가 오면 넘치는 게 당연한데도 하천 정비 사업은 주변 시설물 설치에 집중됐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갈수록 유속이 느려집니다. 경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면적, 물이 흐르는 단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하천 설계할 때 기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 포항시에 재해에 취약한 냉천의 경사면을 보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역시 피해가 발생한 경주에서는 저수지 3곳이 붕괴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요. 오늘 다른 저수지가 또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특히 경주는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라서 문화재 피해도 많았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문무대학면의 한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산쪽 급경사지에 산사태가 발생해 옹벽과 방수로가 유출되면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상류에서 계속 물이 유입되면서 만수위에 이르자 하류 지역 3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마이 소리가 들리대. 그래 창문을 열고 이래 돌아보니까 대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수지에서 사전에 방류한 물이 쏟아지면서 논과 밭, 과수원은 자갈로 뒤덮였습니다. 전기와 통신도 끊겼습니다. 전화 안 되고 상수도가 안 나오니까 명절은 되다가 보니까 뭐 고기말이 같은 거를 여놨는 게 그 냉장고, 좋은 창고 같은 게 안 돌아가니까. 도로가 유실돼 저수지에서 물 빼는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수지까지 중장비가 갈 수 있도록 진로 확보하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추석 전에 그 양수 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주 지역 문화재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굴불사지 속초사면 불상과 경주 월성 피해를 비롯해 서학동 고분군 일부가 유실되는 등 문화재 15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는 복구 기간도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원을 넘어서서 기재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때 문화재가 하루속히 복구되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포항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경주에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포항제철소, 사흘째 생산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하를 앞두고 있던 값비싼 철강 제품들이 물에 잠겼고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1조 2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난 6일 새벽 포항제철소 전역에 2m 가까이 물이 들어찼습니다. 직원 20여 명이 공장 지붕으로 대피했고 출하를 앞둔 철강 제품도 물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지상에 사람 못 가지 정도로 물이 찼어요. 제철소 내 변전소가 침수돼 전력 공급이 멈추면서 49년 만에 용광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전력 공급이 정상화돼 고로를 해치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습니다. 금일 오전 침수 피해를 입은 선광 변전소가 복구되면서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는 정상 가동 준비 상태이고 하지만 피해액은 이미 1조 2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업체 90여 곳도 6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밀 기계 장비가 모두 물에 잠겼고 납품해야 할 철강 제품도 녹이 슬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고 하면 수억인데 돈으로도 이거 한 쌍도 안 되고요. 공장에 있는 가공품 것들, 소재 같은 거 다 녹슬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30대 청년 창업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기계를 씻어내며 복구에 나섰지만 언제쯤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컨테이너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나서 앞길이 막막하니까 정말 절망적이고요.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반복되는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하고 신규 아파트뿐 아니라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한데 그중에는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당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운행이 중단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일부 역들의 경우에는 승강기가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않고 있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47살 김혜룡 씨.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반포 쪽으로 갈 일이 있어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사당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고 이어 동작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로입니다. 김 씨와 동행한 활동 보조사가 바빠졌습니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역마다 최소 2번씩 승강기를 탔지만 그래도 동작역까지는 순조롭게 왔습니다. 그런데 9호선으로 갈아타는 통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요. 휠체어로는 지금 승강장을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가보니 운행 중단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 때문입니다. 한 달 전 9호선 동작역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됐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고장났습니다.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 9호선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9호선 환승하시려면 4호선 타시고 서울역 가셔서 서울역에서 1호선 타고 노량진역을 가셔야 환승이 가능하셔서요. 그게 그나마 가까운 루트라서요. 4호선으로 돌아가 한강을 2번 건너고 환승도 2번 더해서 다시 이곳 동작역을 지나 구반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환승을 포기하고 개찰구 바깥으로 나가 9호선 입구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이곳 승강기 역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그냥 동작역에서 구반포까지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구반포역도 내부 승강기가 고장나 만약 김 씨가 돌고 돌아왔더라도 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9호선 동작역과 구반포역은 침수로 인하여 다수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가동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홍서윤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출발해 동작역을 거쳐 해화역으로 가려 했는데 결국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3호선으로 이후 충무로역에서 한 번 더 환승해야 했다는 겁니다. 휠체어 배터리가 넉넉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9호선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강기의 핵심 부품이 망가져 교체해야 하는데 수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라도 제대로 돼야 하지만 교통공사 앱이 안내하는 교통약자 경로에는 동작역 환승이 여전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혜경 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고 좀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던 작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때부터 김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이 된 뒤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함께 골프도 쳤으며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대면 보고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의혹이 뜨거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불똥을 차단하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특혜성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발언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성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용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직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선거 범죄는 벌금 100만 원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선거기간 불법 기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함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기간 TV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말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멈췄다며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고 실정을 덮기 위한 정권의 추잡한 사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검찰 기소를 앞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호남선 KTX가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에서 명절 인사에 나섰습니다.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 지역구 시장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고 검찰 기소에 대해선 당 대변인을 통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겠다. 민생 문제 또 우리 경제 문제 해결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신 당이 나섰습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의원 12명이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날라버렸습니까? 반면에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도 기소 직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향후 대통령실과 사저 이전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추진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왜 소환도 기소도 못했냐고 반박하며 기소된 이재명 대표야말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저녁 4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2시간 만에 이 남성을 주차장에서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뒤 학생이 내리자 따라 내리더니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다시 태웁니다.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남성은 학생에게 내리라고 강요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42살 먹은 저 남자인데 딴 데서 이렇게 미행해서 쫓아온 모양이야. 여학생이 타니까 따라 타고.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이곳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학생을 본 뒤 뛰어서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학생을 옥상으로 데려가려다 주민들과 마주치자 포기하고 계단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뭔가에 쓰인 것 같다며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또 다른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넘게 활동하며 번 약 100억 원의 돈을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계속 합의를 거부해온 형을 지난해 4월 박수홍 씨가 고소했는데 검찰이 오늘 그 형에게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박 씨의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 법인카드는 박 씨와 상관없이 마구 쓰여왔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도 지급됐다고 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해온 지난 30년간 회사 돈과 출연료 등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형과 합의해보려 했다는 박수홍 씨는 형이 끝내 자신을 피해 다니자 결국 지난해 4월 형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년 5개월 만에 박수홍 씨 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수홍 씨 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친형을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지점은 깨진 맨홀 뚜껑 위에 임시로 고무판이 덮여 있었는데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고무판 아래 뻥 뚫린 맨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부서져 구멍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임신 37주 만삭이던 여성은 고무판으로 가려져 있던 맨홀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깊은 맨홀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땅을 짚어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일행이 있어 심각한 부상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지인들이 다 달려와서 애기 괜찮냐, 뭐 피나는 거 없냐, 양수 터졌냐 이런 거 확인하시고 같이 걷던 사람이도 맨홀 같은 비슷한 거에 가까이만 가도 저도 같이 불안하고. 사고가 난 곳은 원래 인도인데 지난 6월 옆 공터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인도가 주차장 진출입로로 바뀌었습니다. 오가는 차량 하중을 버티지 못한 맨홀 뚜껑이 부서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맨홀 위에 고무판을 덮어놓은 탓에 언제부터 뚜껑이 없는 채로 맨홀이 방치돼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량 주철 이런 걸로 바꿔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치를 안 하고 경고판이라든지 경관보로 반짝반짝 불빛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펜스라도 쳐가지고 출입을 제한하게끔. 그 맨홀이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강도가 좀 약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는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차량 이동도 급증할 텐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죠. 특히 같은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70살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이 명확하게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차량, 차선을 옮기다 옆차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반대쪽으로 밀려 버스와 충돌합니다. 첫 충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2차 충돌은 막을 수도 있었던 이 사고. 가해 운전자는 75세였습니다. 2차 역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여파로 차들이 잇따라 부딪혀 모두 7대가 부서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역시 가해 운전자는 고령자로 74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비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가량 늘었습니다. 치사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가 전부 같은 위험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이를 5살 단위로 나눈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건 70세, 상승폭이 커진 건 80세부터였습니다. 여기에 퇴행성 근시나 치매처럼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병의 발병률은 70세 전후 증가했고 80세 이상은 가진 질환 외에 다른 병이 추가로 생기는 데 걸리는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80세 이상이 결국은 교통사고에서는 초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80세를 먼저 타겟팅을 좀 하고 그다음 75세, 70세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연구소는 면허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나이를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 연령대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당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라면서 즉각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직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대위 전환의 시발점이 됐던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도를 넘어선 취재라고 반박했고, 윤핵관이란 수식어에 대해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조롱과 분열의 언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9일 치러집니다. 4선의 김학용, 윤상현, 또 3선의 윤재옥, 김도읍, 김태우 의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정식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통합형 비대위를 새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친이 친박도 아니고 늘 그래서 제가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통합적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무효라며 4번째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대선 당시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비대위원장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본회의 진행을 맡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기재부 출신의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지명이 됐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조 후보자가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분양된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정부 청사와 가깝고 입지가 좋아 분양 당시 경쟁률이 13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기재부 기준으로 하면 건너서 10분 정도도 갈 것 같은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현재 시세는 6에서 7억 원 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이 아파트 2층 한 채를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2억 6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7월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입니다. 김 전 후보자는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갭 투기를 해 5년 뒤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조 후보자 역시 이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았지만 집값은 4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2014년 12월 입주 당시 첫 등기를 확인해 보니 조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018년 재산신고 내역에도 같은 공덕동 아파트가 나오고 배우자 명의로 충북 청주시에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공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2억 2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고 신고했습니다. 세종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관의 공무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주는 특공 자격과 취득세 100%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겁니다. 2018년 퇴임한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는데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도 여전히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는 일부 공무원들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가 드러나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기간 연장까지 해가면서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작심한 듯 감사원의 이번 감사 연장은 사퇴 압박을 위한 정치 감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보좌 직원 중 한 명이 교통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히자 이는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라며 자신을 압박해 사퇴를 시키고야 말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5주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의 별다른 위법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사퇴할 때까지 직원들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겠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집중됐던 감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감사로 확대되자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그러나 이번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처벌된 전례가 있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사라며 사퇴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전 위원장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 위원장은 겸허하게 감사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만 2,500분이 돌아가셨을 정도로 이산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데 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에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산가족 논의 창구인 적십자 대신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신속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남측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3,746명으로 이중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족을 상봉한 사람은 2.5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올해만 2,5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북녘에 있는 가족 얼굴을 볼 수 있길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달님, 우리 황식이 보고 있지요? 잘 살고 있겠지요? 만나고 싶어요. 죽은지 살았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거칠게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도 변수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대화 제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중적 형태로 이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로 회담 제안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입장 표명 없이 통지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광현 선수가 연고지인 인천 지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통큰 입학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미래 야구 팬이 될 수 있을까요? 박재용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김광현이 등장하자 초등학교 1학년들의 뜨거운 연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30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김광현이 누군지도, 랜더스가 어떤 팀인지도, 야구가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봤어요. 야구 아빠가 볼 때 많이 봤어요. 야구 아빠가 좋아하긴 해요. 그래도 선물을 받는다는 기쁨에 구단 응원까지 열심히 배워가며 SSG 랜더스! 35살 아저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번 더! 눈앞에 가득 놓인 선물. 김광현이 올 시즌 복귀 첫 승을 기념해 인천 지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입학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다 보니 추석 선물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이제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도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서 선물을 받은 학생만 무려 2만 5천여 명. 1억 원이라는 비용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 이제 많이 쓸 때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도 배울 때고 그래서 볼펜, 연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광현의 학교 등판은 적중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잘생겨서 또 보고 싶어요. 부모님을 조르겠다는 어린이 팬도 생겼습니다. 엄마한테 아예 조를 거예요. 뭐라고? 빨리 가자고요, 그냥. 선물을 받은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도 저마다 인증샷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코리아 시대까지 쭉 승리하세요. 김가영 선수 파이팅! 파이팅!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다는 요청이 등장하면서 구단도 공식 판매까지 검토 중입니다. 올 시즌 국내 복귀 이후 파격적인 팬 서비스를 약속한 김광현. 시즌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인기와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약속은 한 건 한 거고요. 미국에 가게 된 계기도 모두 이제 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유럽 농구 선수권에서 나온 NBA 스타 돈치치의 한 손 석점 슛입니다. 시간에 쫓겼지만 한 손으로도 정확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일찍이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 사이에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에는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구름 사이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연휴 기간에 궂은 날씨는 비켜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12호 태풍 무이파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주 화요일쯤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는데요. 한반도의 영향 여부는 주말쯤 알 수 있다고 기상청은 말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상의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 17도가 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연휴 막바지에 이르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이후 날씨는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